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미국의 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대통령을 위한 유일한 애국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지지 후보를 밝혀온 뉴욕타임즈는 1956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지지한 이후로는요, 줄곧 민주당 후보만 지지해왔습니다. 진보 매체가 분명하고 그래도 그 영향력과 또 그 지지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뉴욕타임즈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는 항상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즈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많은 범죄 혐의, 고령, 정책 이해 부족 등 미국 대통령직에 이보다 더 적절하지 않은 후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즈가 지지하는 후보라고 해서 대선에서 꼭 승리한 건 물론 아닙니다. 늘 민주당 지지해왔었지만 민주당도 여러 번 대통령직을 공화당한테 넘겨줍니다. 결국 선거는 유권자들의 몫이겠죠. 과연 미국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한 달 후면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화당 내부의 우려, 물론 외부의 온갖 비난은 물론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고 많은 사람이 만류한데도 불구하고요, 해리스에 대한 트럼프의 인신공격, 아주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말들을 모아보면요, 참 그 레파토리든 다양합니다. 돌멩이 같은 바보, 스투피드에서 스톤, 락 하여튼 그랬고요. 급진좌파, 마르크스주의자다. 해리스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 그다음에 크레이지 해리스, 미친 해리스, 크레이지 카말라, 카므레드 카말라, 그러니까 해리스 동무 등 수많은 용어들을 표현을 했었고요. 이번엔 또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해리스를 비판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That's over 647,572 migrant criminals who Kamala set loose to rape, pillage, thieve, plunder, and kill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y're not going to change. They're only going to get worse. Kamala is mentally impaired. If a Republican did what she did, that Republican would b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Crooked Joe Biden became mentally impaired, sad. But Lion Kamala Harris, honestly, I believe she was born that wa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Kamala. And I just don't know what it is, but there is definitely something missing. And you know what? Everybody knows it. 이틀 연속해서 해리스가 지적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트럼프가 주장합니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이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을 통해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 증가, 이것 때문에 60몇만 명이 들어왔고 미국 치안이 불안하다라는 이제 늘 하는 그 단골 메뉴 이벤트 멘트 이후에 나온 말인데요. 악랄하고 잔인한 살인범 13,099명이 아직 미국에 남아있다라면서 전혀 근거 없는 수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프롬프터를 보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를 두고 트럼프 측근들마저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역시 그런 인신공격 대신 해리스의 정책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해리스는 사실 미친 진보 아닙니까? 크레이지 프로그레시브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리버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뉴스쇼 인터뷰에 이 공화당의 유력 인사가 나오면은 이제 앵커들이 꼭 질문을 하죠. 트럼프가 해리스를 보고 지적 장애인이다. 뭐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지적 장애인이 정신적 장애인이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해리스는 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적 장애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라 그럴 거야 이건 정말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지금 린지 그레임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트럼프가 좀 정책 이슈에 대해서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강하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을 틀어잡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지도자도 저렇게까지 그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도 비판을 못하고 그것도 아주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비판해야 될 그런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얘기를 아무도 트럼프를 제어하지 못하고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요 이런 트럼프의 발언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된 대선 후보가 된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초까지 트럼프는 하루 평균 3차례 해리스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날마다 인신공격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등장한 첫날 끔찍하게 무능한 국경 책임자다. 완전히 실패한 별 볼 일 없는 부통령, 거짓말쟁이 카말라 해리스라고 했고요. 이후 미국의 최대 수치다. 원조 마르크스주의 지방검사다. 미친 카말라 해리스 등등 그리고 급기야 이번에는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난 해리스라는 발언까지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협회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보여준다는 즉각 반발도 나왔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2차 토론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CNN이 추진하는 10월 23일 TV 토론으로 다시 맞붙자는 제안인데요. 트럼프는 이미 토론 생각을 접은 지 오래죠. 사실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을 회피하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광고를 제작하게 이르렀는데요. 트럼프는 겁쟁이라는 내용입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Winners never back down from a challenge. Champions know it's anytime, any place. But losers, they whine and waffle and take their ball home. Trump now refusing to debate a second time. He did terribly in the last debate. He's so easily triggered by Kamala Harris. Well, Donald, I do hope you'll reconsider to meet me on the debate stage. If you've got something to say it to my face. I'm Kamala Harris, and I approve this message. 해리스가 늘 하는 얘기죠.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은 그렇게 비겁하게 나 안 보는데 따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하지 말고 내 얼굴에다 대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더 토론을 하자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 대선 역사상 보면 항상 10월달에 들어가서 꼭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는 지난번에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제 안 하겠다 그런 거 물론 겉으로는 자기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무대를 그 해리스한테 만들어주는 거를 트럼프 쪽에서 이제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트럼프가 또 뭐 토론하다 질 수도 있다 내용상으로 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에 자꾸 트럼프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제 해리스를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지난주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실 뭐 워낙 대선에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도 그런 것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경제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거기 그 여론조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날을 잡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해리스의 경제 공약은 한마디로 기회 경제 Opportunity Economy라는 슬로건 아래 제조업과
중산층의 기회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리스의 경제 공약 발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Please have a seat. Please have a seat. In this election, I believe we have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to make our middle class the engine of America's prosperity. I have a very different vision for our economy. I believe we need to grow our middle class and make sure our economy works for everyone, for people like the people in the neighborhood where I grew up and the hardworking Americans I meet every day across our nation. So I call my vision the opportunity economy. And it's about making sure everyone can find a job and more, and more. Because frankly, having a job, I believe, in our ambition and aspiration should be baseline. And we should aspire and have the ambition and plan to do more. I want Americans and families to be able to not just get by, but be able to get ahead. Be able to thrive. I don't want you to have to worry about making your monthly rent if your car breaks down. I want you to be able to save up for your child's education, to take a nice vacation from time to time. I want you to be able to buy Christmas presents for your loved ones without feeling anxious when you're looking at your bank statement. Not just for yourself, but also for your children and your grandchildren, intergenerational wealth. 해리스가 내놓은 제조업 공약의 핵심은 뭐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 투자, 제조업 일자리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중국 등 그 경쟁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의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면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의 대대적 혜택을 공약했는데요. 하여튼 뭐 생활비 줄이기를 제시하면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뭐 아이가 태어나면 만 1세가 될 때까지, 돌이 될 때까지 $6,000,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가량의 양육 비용을 지원도 하고 영유아 또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모두 낮추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산층을 위해서 300만 채 새 주택을 건설하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3만 불이죠. 또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막겠다 등등 뭐 하여튼 해리스 경제 공약이 바이드노믹스를 계승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 중산층과 자기는 트럼프와 달리 중산층과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보시듯이 이게 이코노믹 클럽 오브 피츠버그입니다. 피츠버그라는 게 옛날에 카네기 그 제철소, US 스틸 이런 게 다 철강 도시로 미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바로 그 피츠버그입니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했던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조업, 철강과 강철 제조업 투자 확대를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즉 이 사실 미국에서 제조업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 트럼프도 계속 처음부터 해왔던 얘기고 사실 미국의 제조업이 이 피츠버그 뭐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건, 뭐 위스콘신 쪽을 전부 다에서 떠나면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이 다 미국의 정치인들의 잘못이다.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집권을 했던 게 그게 이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자꾸 트럼프를 지지하는 전에 그 블루 칼라들 이런 산업지대, 공업지대에서 그 살면서 이제는 점점 미국의 제조업이 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까 뭐 사실 내리막은 이미 걸었죠. 거의 몰락한 상태니까 거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얼 벨트가 러스트 벨트, 산업 벨트가 이제
녹슨 벨트가 돼버린 지역의 유권자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하여튼 저는 제가 봐서는 글쎄요, 지금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나온, 그래서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가 가장 미국 유권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고,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여론조사를 하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쪽으로, 트럼프가 더 잘할 거라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생각한다, 다수 유권자가 생각한다고 여론조사가 하도 나오니까, 아 진짜 좀 이번에는 새로운 얘기를, 뭔가 핵심적인 파격적인 얘기를 좀 할 건가 했는데 역시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제 공약 발표 자체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는 뭐 관세를, 모든 관세를 뭐 20%로 올려버리겠다, 이런 거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봐서나 뭐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해서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일 거고, 미국 산업이 가장 손해를 볼 그런 공약이지만 굉장히 파격적이고, 뭔가 지금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한 방에 뭔가 이렇게 깨트려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가 역시 뭐를 잘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트럼프 지지가 높게, 계속해서 경제 문제에서는 집계 높게 나오는데, 그거를 깰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그 경제 공약을, 특히 뭐 중산층을 잘해서 우리 모두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참 깨트리기 힘든 게 아닌가, 넘어서기, 이기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공약이 나온 이후에도 뭐 이 지지율에 있어서는 그냥 여전히 백중세, 놀라울 정도로 서로가 답보 상태, 꼭 반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해리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이후로 계속해서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입니다.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49대 46으로 또 약간 뭐 벌어졌지만, 뭐 일주일 전에 비해서 트럼프는 1% 내려간 거고 사실 해리스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놀 정도로 미국 여론은 정확하게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합주의 여론조사입니다. 위스콘신에서는 해리스가 50에서 49%, 1%포인트 떨어졌고, 트럼프는 46에서 47, 1%포인트 올라가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한 4% 이기던 것이 이제 3%로 줄어들었다, 이제 뭐 이러는 건데, 2% 정도로 차이로 줄었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실질적인 지지율에 큰 차이가 나는 건지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차 범위 내라는 거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미시건도 마찬가지고 48대 47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더 대응 잘할 거, 누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 낙태, 이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대응을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역시 경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유권자들이 54%, 해리스가 잘할 것 같다는 사람들이 42%. 물론 해리스는 바이든 때보다는 한 1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사실 12%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자체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고무적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치고 올라오던 기세에 비해서는 정말로 지금 답보 상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해리스가 앞서고 있어서 54%가 해리스가 더 잘할 거라고 보고, 트럼프는 40%밖에 안 됩니다.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또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낙태 문제 하나를 빼고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크게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나 이민, 그러니까 안보 문제죠. 국가 안보 문제죠.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앞서갑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왜 도대체 그럼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바이든이 잘못했고 이것을 해리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데만 집중 공격을 하면서 뭐
경제 성장률이 어쩌고 실업률이 어쨌고 뭐 국경 넘어오는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가 어쩌고 이런 수치만을 나열하면서도 하면서 바이든과 해리스의 실정만 비판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해리스가 뭐 정신 이상자라니 무슨 뭐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뭐 정신적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NBC 뉴스, 텔레문도, 뭐 CNBC가 같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라틴 계통,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통이죠. 히스패닉 계통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나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죠. 지금 인구 비율이 흑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백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히스패닉 계통이고 점점 늘고 있고, 그렇죠? 저기 플로리다 같은 데는 이제 물론 쿠바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소위 엄밀히 말해서 히스패닉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도 강력하게 그 플로리다에서 뭐 지금 누구죠? 그 주지사도 그렇고 상원 의원도 그렇고 다 히스패닉 계통이고 그쪽 계통이면서 강력한 그 공화당 지지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제 아리조나 이쪽 전부 다 국경지대가 굉장히 라틴 그 계통 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만을 그래서 그 라틴계 지지자들의 성향을 조사를 했더니 해리스를 지지하는 라틴계가 54%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라틴계가 40%입니다. 그래서 14% 차이가 나지만 뭐 해리스한테 우세하지만 사실 이거를 과거에 그 지지율과 비교를 하면은 이게 뭐냐면 2012년이면은 오바마 때에 오바마는 그러니까 오바마가 누구죠? 맥케인보다 라틴계의 지지율을 더 받은 게 44%가 더 그렇죠? 라틴계 유권자들의 44%가 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렇죠? 지지율의 차이가 44%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지금 1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오바마 때는 44%나 차이가 났으니까 거의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졌을 때에도 지지한 라틴계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라틴계보다도 38%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33%나 더 많이 가져갔고요. 그 히스패닉 표를. 그런데 지금 해리스는 1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항상 흑인들, 유색인종들, 라틴계는 그래도 민주당을 상당히 지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점점 더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 유권자들, 라틴계 유권자들만을 보고 있으면은 바이든이 차라리 후보로 남았었던 게 더 낫던 거죠.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그만두기 전에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흑인 유권자들하고 라틴계 유권자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는 굉장히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들, 흑인 여성들 이런 데서 이제 압도적으로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서 그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라틴계를 봐갖고는 오히려 바이든이 나았을 뻔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참 이건 라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 전반적인 그 문제가 그 현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뭐냐면 라틴계 유권자들 중에서 남성 50대 미만의 남성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들은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9%가 더 많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러니까 50이 넘은 남성, 50 미만의 여성,
50 넘은 여성에서는 다 해리스가 10% 12% 그리고 50이 넘은 여성 중에서는 해리스가 52%를 무려 52%를 앞서갑니다. 그런데 젊은 남성층에서 히스패닉계에서도 젊은 남성층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봤더니 대학을 나오지 않은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보다 무려 13%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성, 대학 교육 받지 않은 남성,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딱 그 계층이 이제 트럼프 지지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지금 호소력을 갖고 있는 계층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장 없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자기가 블루 칼라나 이런 그 직업을 가지고는 자기 혼자서 남자가 가족을 부양해 갖고 먹여 살릴 수 있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거고 이 상황을 못 견뎌하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트럼프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이 UFC 그렇죠? UFC 대회에 갑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자주 등장하고 그걸 굉장히 뉴스를 크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학 교육 안 받고 블루 칼라 계층이고 남성들이 UFC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UFC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그 폭력이 난무하고 모든 거를 그 뭐 복잡한 말 연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로 그야말로 무력으로 이제 해결하고 이러는 상황에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런 UFC 선수들과 악수하고 피스트 범프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저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제 미국의 젊은 남성들한테 굉장한 어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해리스가 저런 데 간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는 뭔가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 뭔가가 공유하는 게 있다.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흔히들 그 쩐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해리스가 선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 하나가 역시 선거 자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대선 후보직을 너무나 바이든으로부터 잘 이어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자금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열세였었던 그 민주당의 선거 자금 모금액이 이제 해리스가 등장하자마자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8월 각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액이 해리스 캠프가 1억 8,9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이었고요. 트럼프는 그런데 4,400만 달러, 약 590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트럼프의 4배 이상 모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 규모를 보면은 해리스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특히 7째 경합주는 이제 융단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벌써 이 경합주에 사는 사람들은 TV를 키기가 싫어진답니다. 그냥 TV를 키기만 하면은 그냥 양 후보들 간에 그 선거 광고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지겨워할 정도로 이미 그 선거 광고가 많아졌는데 제가 봐서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돈을 많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더 많아질 거고요. 물론 대선 후보한테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뭐 상원 의원, 주지사 여러 가지 그 후보가 이제 그 다른 그 선거들에도 민주당이 이제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생겼죠. 자, 반면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전에도 우리가 한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원금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성경을 팝니다. 나와서 아주 대놓고 성경을 팔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 그리고 이번에는요 트럼프 시계를 팔고요. 트럼프 코인,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은화까지 팔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트루소셜에 영상까지 올리면서 판매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I have something incredible to share today. We are announcing the launch of Trump Coins, a true symbol of American greatness. This beautiful limited edition coin commemorates our movement, our fight for freedom, prosperity, and putting America first. We always put America first. This coin is composed of 99.9% pure silver with a beautiful proof finish, and it's really something very special. Each coin comes with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with my signature to ensure you have purchased a real Trump coin. I've seen a lot of coins out there using my very beautiful face. I'm a very beautiful guy, I'm only kidding. Together we will make history in America, secure your piece of American greatness today. Thank you and God bless America. 트럼프 코인은 1온스, 약 28g이고요. 99.9% 은으로 만든 메달이고, 뒷면에는 백악관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코인 한 개당 약 $100, 13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거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거다. 그리고 나의 이 아름다운 얼굴, beautiful face,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 본인이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보다 자기가 더 이쁘다고 그러더니 자기 자신을, 참 남자들이 여간에서 자기 자신을 뷰티풀하다고 잘 안 그러는데 아무튼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글쎄요, 돈이 정말 없어서,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파는 건지, 왜냐하면 사실 선거 자금이 물론 모금액이 해리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 팔아가지고 그 선거 자금 부족분을 메꿀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부 분석가들은 그러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돈벌이를 많이 했느냐, 엄청난 수지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렛 쿠슈너 자기 사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몇억 불 그 투자를 받고, 그래서 엄청난 그 투자 회사를 유지를 하고 있고, 뭐 호텔이고 뭐 이런 거를 대통령 하면서도 늘 자기 골프장, 호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벌이를 했었는데, 뭐 누구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기왕 안 되는 김에 그래도 한 몫 좀 챙기고 그만두자라는 소위 그런 게 아니냐. 아니면은 도대체 왜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지금 정책 토론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 정책, 무슨 이민 정책 이런 걸 갖고 맞붙어 갖고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 도대체 무슨 동전을 팔고 신발을 팔고 성경을 팔고 그야말로 채신머리 없게 왜 대선 후보가 저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지금 백중세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려 하더라도 우선 언행에 있어서,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같은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지지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완전히
답보 상태, 집 백중세를 이루는가?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이론이랄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얼마나 그 대선 후보를 잘 아느냐, 유권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알게 되고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게 있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엑셀러드라고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식 그 민주당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총괄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 해리스를 밀고 있는 데이비드 플루프라는 사람도 그 엑셀러드 밑에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대선 후보의 영혼에 대한 MRI를 찍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MRI를 찍어서 그 사람의 영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완전히 밝혀내는 거.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그 밝혀내는 거를 속속들이 유권자들이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나의 후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냐? 트럼프는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뭐 역대 대통령이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미국 사람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는 그거에 비하면요 전혀 무명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캘리포니아에 뭐 검찰총장을 했었고 법무장관을 했었고 무슨 상원 의원을 했었고 그렇지만 부통령을 했었다. 여러분 부통령이라는 것은 원래가 뭡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누가 부통령인지 사실 오바마 때의 뭐 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하지만 그 전 대통령 때 부통령이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무명의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지난 2달, 3달 사이에 대선 후보가 되는 바람에 그 유명세에 있어서는 지명도나 유명세에 있어서는 트럼프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리스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계속 지고 있고 바이든이 토론도 너무나 잘못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트럼프한테 대패를 할 거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이 놀라운 결정을 하고서 해리스한테 넘겨줬고 해리스가 또 그거를 놀랍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진짜 확 휘어잡으면서 장악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또는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는데 바이든 때문에 걱정 많고 망설이던 사람들이 다시 해리스한테 확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을 타고서는 쭉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그래서 전당대회도 잘 치르고 토론도 잘하고 그래갖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의 민주당을 걱정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걱정했던 사람한테 어휴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해리스가 나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다시 지지하게끔 만든 그 효과는 봤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 인구의 반이죠. 문제는 그 다음 해리스가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무조건 바이든보다 낫다고 해서 지지하는 민주당원들과 달리 자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트럼프를 상대로 트럼프는 과거에 대통령까지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성이고 흑인이고 유색인종이고 등등등등 해서 도대체가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해리스 지지자 층에서도 뭡니까? 해리스 보고 제발 나와서 인터뷰 많이 하고 즉흥적인 인터뷰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얘기를 해라.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그야말로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여러분 정말 그걸 잘한 게 누굽니까? 오바마 아닙니까? 오바마 책을 써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고 자기가 어떻게 자랐고 한 얘기를 다 알게끔 수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냥 자기 라이프 스토리, 자기 인생사를
인생사를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사 얘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해리스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 저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하면, 이번에 사실 피츠버그에서 그런 그 경제정책 연설할 때도 나오지만, 이렇게 누가 써준, 그리고 딱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얘기를 할 때는 딱 요 표현, 똑같은 표현을 어느 자리에 가서나 씁니다. 물론 우리 같이 매일같이 이 해리스가 무슨 얘기를 어디서 하고 다니는지 본 사람들한테는 뭐 보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안 보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면은 아무리 중요한 얘기더라도, 그러니까 좀 변화를 주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고, 기본적으로 너무 무명해서 출발을 했다라는 게, 이게 역시 큰 걸림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이든 같았으면, 그러니까 리크트만 교수라고 저희가 몇 번 소개했던, 미국에서 가장 역대 지금 8번의 대선을 다 하나 빼놓고, 뭐 그것도 사실 본인 맞췄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다 맞췄다는 그 교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ncumbency라고 그러거든요. 현직을 누가 갖고 있느냐, 현직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그러는데, 그 현직 대통령을 갖고 있었던 바이든의 그 프리미엄,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거, 인지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그거에서는 호족수일 수 있었는데, 바이든이 지금 해리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못 따라가는 게, 저는 제가 봐서도 이게 굉장히 큰 그 지지율 답보에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꼭 30일,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몇 주간을 이거를 해오고 있는데, 참 그 우여곡절도 많고 드라마틱한 장면들 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30일은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이거 진지전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참호전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누가 나가서, 누가 한 집이라도 더 문을 두들겨서 그 유권자를 끄집어내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가, 이런 것이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끊임없이 인터뷰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노출시키면서 자꾸 그 이슈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트럼프가 하는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부고란에 빼놓고는 자기가 무조건 나오는 게 좋다, 아무리 나쁜 얘기도 나오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지금 미국 대선을 보고 있으면은, 특히 트럼프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뭐 오하이오에 뭐 IT 이민자들이 뭐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 뭐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리스가 뭐 정신 장애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지라면서 마구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무조건 뉴스에 나오는 시간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가지, 해리스가 경제 공약을 해갖고 뭐 스타트업 컴퍼니한테 뭐 얼마를 주고, 첫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고, 이런 얘기는 완전히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쪽으로는 약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정신 이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게 원래 저 사람이 저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떡하냐, 뭐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모든 뉴스 타임, 방송 타임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오는구나,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도록 하는구나, 그리고 그 관심이 일단 집중이 되는 것은
그거는 표로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또 어떤 황당한 발언을 하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사실 전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스코어 그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백중세 50대 50입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